안녕하십니까. 비전경영연구소의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깔끔하고 명료한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주제 정도 될 거예요. 하나는 비즈니스 문서란 뭐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서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위한 원리와 그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문서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기호, 도표 등을 활용을 해서 사실이나 정보, 의사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기록한 것으로서 업무상 발생하는, 취급하는 일체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비즈니스 문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는, 첫 번째, 조직의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조직의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즈니스 문서에 대한 정의와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즈니스 문서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슈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과제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죠. 누구하고? 직장 내에서는 상사가 되겠죠. 또는 외부면 고객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 이 양자 간의 이슈 과제를 갖다가 명확화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팩터는 뭐냐면은, 팩트는 실제로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슈를 해결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즉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결근, 방기리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결론, 근거, 해결 방법,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의 검토, 이런 5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결근, 방기리의 내용을 담은 문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즉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문서를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 정교화합니다. 일단 문장, 즉 글이 깔끔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이미지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을 보강하기 위한 작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U 오리엔티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U는 YOU의 약자입니다. 즉 상대방 관점입니다. 어쨌든 역지사지 관점 같아요. 모든 문서 작성의 출발점은 클라이언트나 상사의 목표, 욕구,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RFP라고 합니다. RFP.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1차 원리,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So what입니다. So what이는 거. 그래서 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문서에는 목적과 기대 효과, 결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 그죠?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세부 실행 계획, 즉 워크 플랜이 제시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소화세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why so입니다. why so.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결론이나 핵심 메시지 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백업 데이터로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론을 한다든지 논리에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와 결론 간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미스 그룹핑입니다. 미스 그룹핑. 어쨌든 많은 자료들을 그냥 순서대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끼리 그룹화를 해서 조직화, 체계화해서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이 있는데 MEC라고 합니다. MECE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을 해서 중복과 누락 현상을 배제하라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원칙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KISS의 원리랍니다. KISS의 약자인데 Keep it short and simple의 약자입니다. 즉 문서를 작성할 때는 short, 짧고 simple,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구절절히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문장을 작성하라. 또 하나는 비즈니스 문서는 형식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서의 틀, 형식을 갖다가 준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미지화, 시각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 차트, 그래프, 그 다음에 사진, 모형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각화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을 긋는다든지 색깔을 달리게 한다든지 글자체의 굵기를 달리게 한다든지 해서 마킹을 해놓은 얘기입니다. 이 6가지가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결제 들어갈 때 가끔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있냐면, 야, 이거 내가 언제 이런 거 시켰어? 네가 사장해라, 네가 부장해라, 네가 팀장해라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내가 언제 시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클라이언트나 상사의 지시사항을 명확히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서 작성하기 전에 상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갖다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걸 뭐냐면 Request for Proposal, 즉 RFP 그럽니다. 보고서를 내라는 요청사항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 상사의 욕구나 요청 사항이 RFP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흔히 동상이몽이라 합니다. 같은 책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공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죠. 내가 상사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문서를 작성할 때. 어쨌든. 그래서 상사가 문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내용의 어쨌든 범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결국은 상사가 그 이슈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미리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다음에 뭐 성격이나 직급, 뭐 파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이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이미지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일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워드 파일로 가져갈 건지 PPT 화면으로 가져갈 건지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요즘은 원 페이지 프로포절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내에 서술식의 형태로 핵심 내용만 담는 문서도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사는 이 문서를 통해서 무엇, 즉 어떤 정보를 얻기 원하느냐를 갖다 내가 쭉 질문을 통해서 리스트업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서를 통해서 상사는 어떤 정보를 원하냐, 내가 스스로 상사 입장이 돼서 리스트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 이거 몇 번 문서 작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어쨌든 첫 번째는 상사의 욕구, 목적,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결제 다시 맞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반려된다고 하죠, 그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2차, 3차 작성하는 경우도 많지요. 자, 상사들의 RFP를 갖다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명료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은 바로 여쭤보는 게 중요해요.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문서를 갖다가 전부 다 마감 기한에 맞춰가지고서 임박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보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요구사항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그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를 한번 하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재작성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중간 보고 및 컨펌을 갖다가 받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뭐 아주 그룹장이 이제 최종 그 결정권자라면은 뭐 팀장이나 파트장이라든지 또는 전임자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미지라든지 이게 확실히 섰을 때 문서 작성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관련자들과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사하고 이렇게 쭉 주고받은 이메일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를 갖다가 참조를 해보면은 또 상사의 그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상사의 RFP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문서의 퀄리티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겠지요. 자, 두 번째 소왓이라 그랬습니다. 즉 도대체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야? 라고 질문하죠. 되게 그 문서 결제 들어가면 나 시간 없으니까 결론이 뭐야? 도대체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핵심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두세 줄 내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소왓입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이 뭐야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간단 명료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나는 지금 보고서에 그 원하는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어쨌든 상사의 RFP에 대한 답변, 즉 결론과 핵심 메시지는 뭐냐 스스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카테고리별로 핵심 메시지 3개 내지 5개 정도는 뭐가 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 타이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도 각 하위에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는 것도 이제 파악해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문서에 담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부 실행계, 워크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Y소는 근거가 뭐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근거가 뭐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라든지 국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이게 자료는 최신 건지,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보에 되는지, 중요한 자료는 듀얼 소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중동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그죠? 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좀 진보적 성향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쪽의 자료들을 갖다가 다 좀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자료를 하게 되면 결론에 왜곡 현상이 올 수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가 균형되게 탐색을 하고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과 경쟁사라든지 또 예전에 비해서 뭔가 특이점이 있으면 그건 추가적인 상세 분석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명확하냐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동일한 팩트 또는 데이터 사례를 놓고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도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스입니다. 미스는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E예요, 그게.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자료에 있어서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ollectively exhausted, 다 모아놨을 때 완전 소진돼야 된다는 얘기다. 즉 CE라는 거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누락이, 자료에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EC 원칙이라는 거는 자료의 중복과 누락 현상을 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스 포켓북이라고 씁니다. 미스 포켓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현상을 분석할 때 있어서 주머니에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빼서 쓰듯이 포켓에서 빼 쓰듯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서로 약속한 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쓴 게 스와트 분석입니다. SWOT.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것도 하나의 분석 툴입니다. 3C. 그래서 커스터머, 컴피티터, 컴퍼니. 그래서 시장, 고객, 자사. 그다음에 포피 모델이 있죠, 그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래서 제품 분석, 그죠? 가격, 정책 분석, 그다음에 판매 촉진, 그다음에 유통 분석, 이렇게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그 툴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as was, as is, to be, how to.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쓰는 모델이죠. 그다음에 OWH. 이건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위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미스 포켓북입니다. 현원 대세 모델도 많이 씁니다. 현상 분석, 원인 분석, 대책 수립, 그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미스 포켓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다음에 자료의 유사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핑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순서를 할 때 내용의 그 전개 순서가 이렇게 자연스러운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로지컬 싱킹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지금까지 4개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피라미드 논리 구조라랍니다. 이건 상당히 파워풀하게 쓰이는 모델입니다. 맨 위에는 과제 RFP가 들어가게 됩니다. RFP가 들어가고, 즉 당신이 답하고자 하는 상사의 질문이 뭐냐, 이게 맨 위에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사가 이런 질문을 내가 이런 답변을 하겠다.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이제 so what이 됩니다. 자, 그런 결론에 왜 도달하게 됐느냐라는 why소를 갖다가 중복과 누락됨이 없이 일단 범주를 정합니다. 그게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가 될 거예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각 범주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결론 하나, 결론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범주들 3개, 각 범주별 구체적인 데이터들 3개.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죠. 즉 삼각형 모양 또는 피라미드형을 띈다 해서 피라미드 논리 구조라랍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피라미드 논리 구조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게 되면 매우 과학적, 논리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현 전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키스의 원리는 첫 번째는 Key Information Short and Simple.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글 잘 쓰는 거는
버리는 기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이 상사 수준에서 알아야 할 내용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보고서를 보는 상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건 삭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사의 수준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가를 가지고선 내용을 쳐나가야 되죠. 그죠? 삭제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사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must와 wish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문장을 배열할 때도 중요한 걸 갖다 맨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 중요한 거, 그다음 중요한 거 순으로 해서 이렇게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문장을 배열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사는 맨 위에 있는 문장들만 보면은 이게 핵심상이 뭐라는 걸 갖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eep it short and simple로도 쓸 수 있어요. 또는 하나를 stupid로 써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서 바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갖다 짧게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문서는 가능한 한 2줄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2줄 이상 넘기게 되면은 및 그리고 와 과와 같은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에 2개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복잡하게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인다. 짧게 쓰기 위해서는 맥시멈 2줄 이상 안 넘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one sentence, one message라 합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넣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와가 그리고 및 이런 걸 가능한 한 넣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를 삭제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문장 2줄 이내인지. 그 다음에 한 문장 하나의 메시지. 그래서 OSOM이라 합니다. One sentence, one message.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한 형식과 용어. 그래서 포맷이 일치되는지, 오자는 없는지, 그 다음에 빠진 글자 없는지도 역시 최종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쓰거나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좀 한눈 안에 쏙 들어오게 못해? 요거는 좀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화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좀 핵심 내용을 갖다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 예를 들어 3개사의 고객과 제품과 가격, 유통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각화 자료를 할 때 항상 그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시각화 자료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된다. 그걸 헤드 메시지라 해요. 여러분들 요 표를 보면은 그냥 제시하면 돼. 요 표를 보고 이 표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를 갖다가 반드시 집어내야 됩니다. 딱 봤더니 미래의료, 제일 스포츠웨어, 글로리의 경쟁 3사는 제품이나 고객, 가격, 유통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써놔야 됩니다. 또 연령 증가에 따라서 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한다든지 또 고가 제품을 선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품격의 유통망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분석해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표만 달랑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따라서 표로 제시할 때는 반드시 그 표에서 시사하는 메시지를 분석해서 전달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이제 PPM이라 해서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활용한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이죠. 그죠? 그래서 X축, Y축입니다. 이게 시각화를 딱 해보니까 한눈 안에 싹 들어보죠. 그죠? 역시 이 두 표에서도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정보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경쟁 상사는 가격 연령 측면에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 연령 증가에 따라서 고가 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 어쨌든 시각화 자료에는 반드시 시사하는 헤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 정보를 시각화했는지, 핵심 정보에 대해서 마킹을 했는지, 또 헤드 메시지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이고 정확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비즈니스 문서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평소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보다 고품격의 깔끔한 문장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